청와대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발언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문 특보의 소신 발언이 또 나오면서 다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에서 어제 경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서 이것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에서 다시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욕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문 특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는 어떻게 같은 겁니까? 하여간 개인적 발언이라고 반했고 오늘도 여기서 개인적 발언을 하니까 그 거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Some of our friends in Korea are extremely sensitive to the term scaling down of allocated U.S. Joint military exercise and training. But I think negotiation is all about the give and take. 네, 문정인 특보 보신 것처럼 개인적 발언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세미나에서 한 얘기는 또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정하게 도발을 중단을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또 상응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다. 이런 기존의 얘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예, 문정인 그 특보는 아마 이번에 워싱턴 가서 한 이야기가 본인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아마 본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도 맥락이 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가서 북한이 북핵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정부가 지금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 중단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투트랙 대화까지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이 시프트 전환, 이 자세 전환을 아마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미리 이 지금 한국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어느 정도 흘림으로써 미국 조야에게 충분한 충격을 완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아마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목전에 둔 그 시점에 과연 지금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안보 특보가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분은 시기상의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다시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원비어라고 미국의 청년이 이 북한에 잡혀 있다가 혼수 상태로 와가지고 오늘 결국 숨졌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조야가 뿐만 아니라 이 여론조차도 상당히 많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의 대북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또 청와대에서 어떤 경고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기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우영 안보실장과 만나서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름대로의 의도된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령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전략에 의해서 간다라는 것인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른바 굿캅, 배드캅 전략.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을 비상근 특보인 내가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악역은 내가 하고 맞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가서는 좋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건 전략적 선택을 맞는데 그 전략이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나홀로 노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가 과연 전체적인 특히 10일째 남지 않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적인 측면에 있는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놓고 한미 간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것이냐. 글쎄요, 각자 분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야당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던 한미 간의 대립이 재현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북한을 편들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대통령 의중을 공개해서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간 특보가 이렇게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서 어제 야3당이 한결같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너무 가볍게 처신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정인 그 특보의 그 이번의 행위 자체가 아마 마중물 정도로 이렇게 그 여당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마중물이 제대로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엎질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이라는 미묘한 시기에서 엎질러진 물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말은야 말인즉슨 막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 맞는 얘기지만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는 좀 시기나 이 부적절하다.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는 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사드 문제나 이런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시 정권과 엇박자가 나면서 사실은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그런 외교 참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인즉슨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조 체제가 그대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히 야당 여당을 떠나서 국민의 여론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첫 그 어떤 그 외교 그 정상 외교의 파트너가 지금 미국이 된 시점에서 지금 그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좀 불안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어떤 그 지금 국민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 각종 현안대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문정인 특보가 지금 발언함으로써 지금 한미 동맹에 상당히 뭐 균열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보수층 내에서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보수층의 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던 한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고 네. 좀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민감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저변에는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나름대로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동안 이때까지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하면 검찰 수사 전문가 뭐 정도로 인식을 해왔는데 본인은 이제 이런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조언하고 이 나름대로 견해를 필요할 수 있는 국가 지도로서의 그 존재감을 확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정치적인 행보까지도 아마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빠르면 이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도전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안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지금 또 보수 세력의 재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좁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드의 그 조기 배치를 둘러싼 일종의 대선 전 사드 대목 받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의 이 칼날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망의 성격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의 이 SNS의 발언이 역시 이제 보수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좀 해치는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딱 부러지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그 보도를 보면 기자들이 문정인 특보의 말이 그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아니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문 특보의 얘기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전히 아리송한 그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그 문재인 그 캠프에 이 외교와 관련되는 모든 좌장을 했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외교 안보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이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그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점을 바로 이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직 총리로서 국가 원로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더불어서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 이맘때면은 그 또 제출의 전국 그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한 그 리얼미터 조사에 봤을 때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했더니만 의외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한 16% 정도로 1등이 나오고 특히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 60% 이상 압도적인 지금 그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국가 원로로서의 지위 더불어서 향후 정치적 행보로서의 어떤 지위를 겸해서 양수 겸장해서 이와 같은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청와대가 임명했던 그 외교안보 특보는 2명이었습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도 그렇죠.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자, 홍석현 전 회장은 근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그 특보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 외교 안보 특보로 임명되고 난 그 직후에 바로 그 홍석현 전 회장이 자신은 뭐 청와대로 연락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조금 여운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홍석현 전 회장의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리 발표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홍석현 그 이 전 회장의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지금 또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의 그 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근원유착처럼 비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아마 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좀 명쾌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또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출범하기 직전에 일종의 내각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그거 할 군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권 도전설이 나돌 정도로 정치적 몸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 특보직을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추면으로써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평생 몸담아왔던 이 언론사에게 뭔가 지금 상당히 그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빨리 명쾌하게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홍 특보에 대한 해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태 발단은 따로 있습니다. 자,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이 일단 뭐 발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제 했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 정권은 5년도 못 간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영원합니다. 정권은 5년도 못 가지만은 언론은 영원한데도 지난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제가 어제 한 이야기는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주가 부적절한 처신을 하게 되면 그 언론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 마침 사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홍 전 지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자,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다가오는 7월 3일 날 그 한국당의 7.3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 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친박 비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에 대해서 찬반이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홍준표 그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박에 대한 어떤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껴안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중에 상당 부분 어떤 비판적인 언론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칼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린 듯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막말을 했는 적이 없다. 다만 팩트만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달리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다른 전략을 구사하죠. 여기에 주어가 어딨냐. 여기에 JTBC 중앙일보는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JTBC가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을 통해서 칼날을 지금 들이대는 데 대해서 살짝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막말과 관련해서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언급도 사실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사실 뭐 홍준표 전 지사가 우리 정치권에서 이 언론 감각이 제일 탁월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뭘 이야기를 하면 이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아는지 동물적인 감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이죠. 앞서 그 지금 중앙일보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보수 지지층들에게 뭐를 쓴 메시지를 던지냐면 이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고 언론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이게 그 적절한 그 사례로 자신이 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러한 언론 상황에서 열악한 언론 상황에 아무도 말 못하지만 누가 얘기하나 나 홍준표는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야당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전략적인 하나의 그 선택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너무 이렇게 강한 말 그리고 또 특히 나아가서 조금 이 좀 새로운 색깔론의 그 근간 예를 들면 주사파 폐단과 같은 말 이런 말들은 저는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고개를 좀 갸웃거리지 않을까. 과연 지금 그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 지금 집권 세력이 과거 80년대식 이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규정 자체가 조금 시도착오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보수 세력의 새로운 확장을 위해서는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들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앙일보는 홍 지사의 발언을 놓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은 홍 지사가 뭐 조금 전에 인터뷰 그 녹취 부분에서 봤습니다만은 내가 언제 홍특보 얘기를 했느냐, 언제 중앙일보를 지목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와 같은 내용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목된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 언론에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설과 또 그 이면 제일 탑에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의 그 명예훼손과 기본적으로 이건 명예훼손 여부가 되는 것이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조금 달리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처벌을 하는 반면에 이 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연 이 중앙일보와 JTBC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는 밝혔습니다만 실제로 이 홍 전 지사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는 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그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 그러니까 홍 지사도 이제 공인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지목을 받은 홍특보나 또 중앙일보나 이런 것도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바 공적 인물론, 공적 인물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 인물론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대한 비판보다 어떤 표현의 자유에서 명예훼손의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네. 앞으로 그 양측이 실질적으로 법적 공방이 갈지 사실 그렇게 갈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치인의 표현은 조금 더 넓게 인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내부적인 고민도 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이 지금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면서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반드시 그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그 인사 시스템의 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앞으로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오늘 의원총회의 또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연이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제시했던 원천 배제 5대 비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소집해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출석시켜서 인사 시스템 실패를 추궁을 하고. 네. 자, 오늘 오후에 여당은 빠진 채 야3당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국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상임이죠. 네. 예를 들면 국회 내 국회 예산이라든지 뭐 네. 국회 또 여러 가지 뭐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소관 기관으로는 국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운영위의 소관 기관 중에 또 하나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금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이 청와대에 대한 이 견제의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거의 관례대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총선에서 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2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진석 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사실 정권 교체가 됨으로써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그러면 여당이 갖고 와야 될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야당인 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자리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임 그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자리를 둘러싼 또 이 양당 간의 그 신경도 벌써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그 운영위에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동의하에서 소집이 됩니다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결국 또 다시 파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맡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2년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전반기 2년 하니까 본인이 자신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금 여당이 이 지금 운영위원장을 그렇게 절실하게 원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김현미 의원이 이 지금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지 않습니까? 내정되면서 이 여당 내에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됐는데 사실 이 예결위원장과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야당에게 넘겨주고 그런 식의 정치적 딜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의 인사검증에 문제점을 이제 질타를 하겠다는 건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아마 그 2년 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왕설래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 논란의 여지는 없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죠? 2015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 이른바 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이제 지금의 여당 그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 민정수석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럴 때 이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럼 그때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운영위원회 민정수석이 나가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텼습니다. 네. 그랬다가 야당의 공세가 높아지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한 비서실장이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항명하면서 사표를 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상당 부분 흔들린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야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 썼던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오늘 뭐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과거 그럼 국회 관례로 보면 민정수석이 이 국회 상임 운영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조금 예외적인 경우는 가끔씩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야당의 입장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라고 지금 정부 여당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응할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지금 그 야당이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이 그 공격 자체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 전국 반전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개혁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아마 공격을 함으로써 문재인 이 정부에 대한 고공의 지지율을 조금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 그러니까 이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와대가 말려들려고 하진 않겠죠. 네. 자, 이번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요. 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외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추경안,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 전국은 냉각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뭐 날씨는 30도를 넘어서 폭염주의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엄동설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두고서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3당이 공조해서 협치 파기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뚜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3당마다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안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당의 역할이 상당 부분 지금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추미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공세 일변도가 과연 이와 같은 막힌 경색된 어떤 그 국회를 뚫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 정신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최준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정유라 씨가 법원에 이제 도착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되는 건데요. 기존 영장에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2번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그때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그 같이 있었던 그 말을 돌바는 사람이라든가 보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하신 대로 범죄 수익 은닉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했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삼성으로부터 했던 그 지원받은 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른 말로 갈아타면서 이른바 말 세탁을 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에는 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정유라 씨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 나는 엄마와 대통령 사이의 일은 하나도 모른다라고 했는 어떤 그 변명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결판은 오늘 밤 늦게나 오늘 새벽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아마 정유라 씨가 10시 전후로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10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영장 실질 심사. 이번에 이제 검찰이 추가 영장을 제출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가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글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범죄 수익 은닉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에 이제 이화여대 입학 특혜 그리고 또 학사 특혜 그와 같은 부분이 문제됐고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정유라 씨의 말 승마와 관련되는 지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 삼성의 지원의 수익의 실질적인 혜택자가 정유라 씨면서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명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검찰이 한국에 들어왔는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그 생각을 했던 삼성전자의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도 전혀 그 부분이 없고 오히려 그 수익을 누리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점에서 네. 과연 그 검찰의 칼날이 좀 묻어진 것인지 아니면 네. 실제 진실이 뭔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설령 그 어떤 그 삼성의 뇌물을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 내용 자체가 뇌물 내지 불법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그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리적으로 검찰에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 뇌물인지 여부를 안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범죄 수익 은닉이 성립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대로 이 정유라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뇌물도 아니고 그것이 정당한 돈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말을 A에서 B로 갈아타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법정에서 상당히 다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그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가 그동안 뭐 엄마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 본인이 타던 말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아마 검찰은 영장 두 번째 청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 말과 관련돼서 지금 그 마필사라든지 예. 또 보모라든지 뭐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충분하게 이번에는 이제 정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그리고 또 말이 왜 바뀌었냐고 하면 말을 타는 정유라 씨의 요청대로 또 바뀐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그럼 정유라 씨 역할이 없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네. 이거 오늘 또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 또 하나 그 주목되는 부분이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으면서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몰타가 지금 지중해 있는 조그만 섬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몰타가 유럽 국가, EU 국가거든요. 유럽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만 얻으면 유럽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상당히 높은 지금 또 돈을 줘야 된다고요. 한 네. 13억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 정유라 씨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몰타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EU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지금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범죄가 있으면 어차피 그 송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불거졌느냐. 결국은 정유라 씨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다 안 되니까 들어왔다. 결국은 이 두 번째 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은 이 부분을 이 정유라 씨의 범죄 도피 이의 그런 혐의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도주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강하게 법원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몰타 시민권 얻는데 13억이 예, 13억이 든다고. 다른 데서는 뭐 8억 얘기가 있던데. 8억은 뭐 이제 비자 관련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자까지 해야 된다고요. 아, 부동산 투자까지 예. 더 해서요? 예. 그렇게 13억. 예. 이거 뭐 몰타에 가서 글쎄요 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민권만 얻으면 뭐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도를 한 모양인데 글쎄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세 단계를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된 걸 전제로 해서 구속 사유를 보는 것이죠. 구속 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또 이런 부분인 것인데 그리고 그게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 구속돼 있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승합차를 타고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 기자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자,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답변하세요.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려고 시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정유라 씨 기자들 질문에 이제 혐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국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도주할 그런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재판부에 들어가서 재판부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새로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답변하세요.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려고 시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법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답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자,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네. 도주에 대해서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도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화면 오른쪽으로 보시는 모습은 오늘 최순실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10시에 재판이 시작이 조금 전에 됐고요. 그 앞서서 조금 전에 재판에 출석하는 최순실 씨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모녀가 오늘 함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정유라 씨 기자들의 질문에 이 도주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아들이 국내에 있고 또 도주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요? 아들이 국내에 있는 것이 좀 반영이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그 2대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영장 발부되기 어렵고 반면 지금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법적인 쟁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설령 그 법적인 쟁점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건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문제인데 이 도주 우려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변호인으로부터 상당 부분 그 조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 들어올 때나 지난번 1차 그 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언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얘기하는 것이 뭐 검찰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답답했습니다 하는 수준으로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네. 전보라는 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본다라는 그런 측면을 얼굴 표정에서 통해서 볼 수 있고 네.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하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상당 부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핵심이 말씀드렸듯이 도주 우려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3국 몰타에 대한 그 어떤 그 국적 취득하려고 한다는 것은 영구히 도주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유를 해서 지금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얘기를 드는데 본인은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아들이 영국 그 유럽에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도주 우려가 없고 도주할 의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가 오늘 그 법정 다툼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영장 재청구 검찰 측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다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지금 수사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 신임 중앙지검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지검장이 사실 그 특검 때 이 수사를 또 지휘했던 당사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그 당시 부정검사를 전격적으로 발탁한 부분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제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지금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검찰로서는 아마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서 이번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시중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가 들리는데요. 뭐냐면 이 재수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재수에 강한 검찰이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뭐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일단 뭐 재판부의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정유라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